눈앞의 현상이 아닌 그 뒤의 진실을 찾아 나서는 시간, 추격자들의 특별 게스트 김도연 슬로우 뉴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예. 뵙습니다. 예. 원래 전에는 이제 다른 매체 예. 미디어 오늘에서 기자를 맞습니다. 하셨는데 예. 또 슬로우 뉴스라는 이런 훌륭한 매체에서 예, 또 근무를 하시게 됐네요. 예, 육아휴직을 끝내고 왔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클릭.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이라는 요 용어를 조금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재명 대표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고소득자 초전문가들의 한정에서 그들이 동의하는 정도에서 좀 몰아서 일하게 해달라는데 제도적으로 그걸 왜 막냐? 제가 거절하기가 안 된다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 요 내용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재계, 특히 삼성전자의 요구가 주 52시간 노동 제한을 조금 요 관련해서 관련 직종에 대해서는 좀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재명 대표가 좀 거기에 부응하는 듯한 이런 발언인데 예. 일단 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주 52시간, 그러니까 반도체 연구 인력에 대한 그 노동 시간의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재계의 요구에 대해서 그 민주당 찬반 토론이 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은 재계 쪽의 요구들도 좀 솔깃하다 이렇게 하면서 노동계에게 한번 재계를 한번 설득해봐라. 예. 또 재계는 노동계의 이런 반대 입장에 대해서 설득해봐라. 이렇게 자신이 좌장을 맡아서 그 양쪽을 중재하면서 그 토론하던 중에 나온 그런 발언이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사회자였죠. 그러니까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좌장, 예. 좌장, 예. 사회자. 예. 근데 그 중간에서 그 자신을 이제 경청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민주당 내부에서 이 주 52시간제 규제 완화를 허용해야 한다라는 얘기 쪽으로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재계 쪽에 손을 들어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 52시간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이고요. 예. 이러한 그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클릭하고 있는 거 아니냐. 대선 그 만약 이루어질 대선을 앞두고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결국은 그래서 이제 반도체 특별법에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 회사들에 대한 지원 방안들이 담겼는데 이 민주당의 안에서는 주 52시간을 이제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빠졌어요, 결국은. 예, 결국은 빠졌죠. 예, 그러니까 사실 당내 좀 반발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 당 내에서도 이제 그 상임위 차원에서도 산자위와 이제 환노위 이 의원들 사이에 사실 이견이 좀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노동계의 반발, 그러니까 노동계가 그 토론회를 열면서 또 이제 강하게 그 주 52시간 규제 완화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지금은 그 논의되는 대상에서는 빠진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난 17일에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통과도 불발이 됐는데요. 예. 이제 국민의힘 여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 특별법은 의미가 없다라면서 이제 합의 예. 불가 입장을 내비쳤어요. 예. 지금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 스탠스는 좀 어떤 건가요? 민주당은 당장은 반도체 고급 연구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특히 이제 김원희 그 반도체 특별법을 의제화해 온 민주당의 김원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부 이제 장관 고시 등을 통해서 풀어야 할 문제지 특별법에 담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조금 일반법인 근로기준법 안에서 그 논의가 되어야 될 문제를 특별법 안에 이렇게 가둬두게 되면은 다른 예를 들면 이제 뭐 K조선 지금 이제 그 K조선 그 조선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논의가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근로기준법과 상충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결국은 반도체 특별법이 당장 좀 통과되기는 좀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이네요. 현재 예, 국민의힘 지금, 입장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대치 중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근로기준법이나 이제 노동법에 보면은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놓고 또 하나는 이제 예외 조항도 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사실 그 지금 말하고 있는 52시간도 예외 조항입니다. 원래는 주 40시간까지만 할 수 있는 건데 40시간이죠. 예외적으로 12시간 더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재계에서는 그 예외의 예외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노동계뿐만 아니라 이제 시민 사회들 이렇게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예외되는 상황에서 뭐 게임 업계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도 집중적으로 근로를 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이미 예외 조항은 있어요. 예, 근로 시간을 유연할 수 있는 예외 조항들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금의 기존 제도대로 그 시행이 되더라도 반도체 산업에 지장이 없다. 이런 쪽의 목소리가 노동계에서 나오고 있고 특히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저도 이제 그 찬반 토론회를 좀 봤는데요. 그 SK 노동자들 대표해서 나오신 노조 위원장 부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예. 인상 깊은데 하이닉스 그렇죠. 이천노조 예. 정광현 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들이 이제 이 제도가 필요 없다는 거를 반증한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이익, 뭐 매출이익 이거 역대 신기록 세웠거든요. 예, HBM 이제 예. 메모리에 고대역. 하이닉스라 그 엔비디아 납품에 성공하면서 그렇죠. 굉장히 예. 주가가 상종가를 치고 있죠. 결국에는 이 그 반도체 산업에서 결정적인 것은 기술의 문제이고 기술의 격차가 지금 그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혁신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것 아니냐 예.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하이닉스에서는 주 52시간 지키면서도 혁신을 이뤄냈고 그렇죠. 그거는 어떤 경영진의 판단 예. 이게 HBM이 중요하다라는 하이닉스 경영진의 판단으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도 하고 예. 연구를 했기 때문에 치고 나간 거고 예. 그러니까 사실 우회적으로 삼성전자를 좀 비판을 많이 깐 건데 그러니까 쉽게 예. 얘기를 하면은 예. 삼성전자는 HBM 먼저 개발했지만은 너희들이 이거는 경영진이 판단 착오로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해서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 삼성전자가 가장 잘 나가던 뭐 5년 전, 6년 전 상황을 보면 그때 이제 권오현 그 부회장인가요? 그분께서 쓴 책을 초격차라는 책을 보면 예. 오히려 이제 워라밸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하게 일해야 된다. 근데 이제 갑자기 지금 상황에서 그 반도체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기술 부분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열세를 겪고 있는 삼성전자가 그 노동 시간을 되돌린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견은 갈릴 수 있으나 이제 전문가들은 조금 이 방법이 정말 옳은 것인가 노동 시간 규제 완화라는 것이 그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은 예.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외 예, 규정 예, 줄 수도 맞습니다. 있고 안 예. 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주 52시간 이상으로 일을 하면은 지금 삼성의 위기, 반도체 업계의 위기가 해결될 것이냐. 예. 그러니까 이게 일각에서는 어떤 삼성전자 경영진의 판단 미스 이런 것들을 좀 감추려고 오히려 예. 이게 쟁점화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리더십에 부재하다. 그러니까 뭐 이재용 회장이 얘기하는 부분 그분을 이제 얘기하는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부문 간의 어떤 장벽이라든지 아니면은 결국에는 그 이제 뭐 삼성 그 휴대전화 최신 휴대전화가 삼성 반도체를 쓰지 않아서 안 왔다 뭐 이런 얘기도 그래서 잘 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한 혁신에 대한 그 논의나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예. 최근에 이 반도체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제 경청한다 대기업 재계들의 목소리를 경청한다고 하면서 SK랑 이제 그 삼성을 불러서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삼성에서는 자신들의 혁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줄 경우에 그럼 삼성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참 그 공백으로 논의가 공백이 된 상태에서 토론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채워져야지
지금의 어떤 노동 시간의 문제는 사실 지엽적인 부분이고 예. 더 큰 틀에서 좀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아쉬운 부분이 좀 알겠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요런 요 한 틀 한 네. 가닥을 좀 정리를 하고요. 다음에는 상속세 논란을 예. 좀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상속세 우클릭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는 중산층 세부담 줄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상속세 완화 방침을 밝혔는데 예. 이게 좀 내용이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예, 예.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상속세 일괄 공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일정 수준 이상일 때만 상속세 적용이 된다. 그리고 그 공제액의 한도를 높이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조금 일치된 견해이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행 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재산 18억 억까지는 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 겁니다. 그 국민의힘은 20억 정도 되는 거고요. 예. 좀 더 높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율이 될 것 같은데 상속세 최고세율을 더 내려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고 민주당은 내릴 수 없다. 그거는 이제 그 부자 감세다 이런 입장으로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요 얘기가 나온 게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상속세법이 개정된 게 마지막으로 개정된 게 한 20년 전인가? 그렇죠. 한 97년. 예, 그러니까 거의 30년 예. 전이네요. 그러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집값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부모가 가진 집을 상속받을 경우에 이게 지금 이 공제액이 너무 적으면은 이거를 집을 팔아야 되는 그렇죠. 뭐 집을 요- 팔아야 되는 상황까지 이런 올 수도 있는 거죠. 중산층의 불만들 예.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해 보겠다라는 예. 건데 예. 이게 결국은 이제 민주당의 우클릭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까지 이제 이걸 뭐 부자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좀 부자 감세를 해주려는 거 국민의힘 쪽에 좀 동조하는 거 아니냐. 감세는 어쨌든 국민의힘 보수정당의 아젠다였기 때문에 그런 논란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그 앞으로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이 있다면 그리고 이제 그 한강 그 지난해 총선에서도 그 민주당이 한강벨트 그리고 국민의힘도 한강벨트에 굉장히 많은 공력을 기울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그 한강벨트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서 또 이쪽 지역의 서울 부동산들의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쪽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매표 전략 아니냐 이런 그 언론들의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을 누르기 위한 방법으로 세금, 세제까지 이제 동원을 하는 여러 가지 예. 방식도 동원했지만 그랬는데 그 전략이 조금 수정된 거 아니냐.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종부세를 굉장히 강조를 강하게, 했잖아요. 예, 강하게 임기 초에. 했는데 예. 그게 이제 지난번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한테 많이 한 5%포인트 평균 밀리게 된 배경이 아니냐 뭐 이런 예. 분석들이 좀 민주당 쪽에서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또 그리고 나오는 얘기가 아니 그럼 소는 누가 키우냐. 지금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56조 원, 30조 원 세수 펑크 나가지고 지금 2년간 86조 원 펑크 났는데 그렇죠. 민주당마저 지금 이렇게 감세해주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더 나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어떤 그 세제와 관련해서 그 완화 얘기를 사실 많이 하면서 우클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그러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수 펑크에 대한 부분들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는 상황인 거죠. 다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예를 들면 그 여러 가지 세수가 가장 낮다고 분석이 되고 조사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법인세가 감소해서 예. 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하고 있는 성장의 키워드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넓게 보면은 민주당이 역시 이제 반도체나 AI 산업에 지금 굉장히 많은 토론회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고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이제 어찌됐든 간에 우클릭 보여주기식 차원도 있긴 하겠지만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만약에 그 어쩌면 있을 그 대선을 생각한다면은 큰 틀의 비전, 특히 성장 비전을 만들어서 제시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상황에서 좀 스텝을 이제 밟는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제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또 게재한 게 굉장히 이게 화제가 됐는데 예. 뭐냐면은 기사인데 지난해 월급쟁이가 낸 세금이 60조 원.
예. 돌파를 했다. 예, 이제 예. 근로소득세가 예. 61조 원으로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8%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라는 게 이 기사의 내용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법인세는 이제 62조 원으로 거의 역대 최저 수준. 예. 이거는 이제 경기 침체 영향과 감세 감세 영향이 영향이 있죠. 이제 두루 이제 미쳤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올린 게 예. 이렇게 근로소득세가 너무 많이 차지를 하니 법인세를 올리겠다라는 거야? 아니면 근로소득세도 깎아주겠다라는 그게 거야?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소득세에 대한 개편을 고민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월급방위대라는 거를 지난해 꾸려가지고 지금의 어떤 세제 개선에 필요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참 예민한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 근데 그렇다고 이제 법인세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또 부담이 되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맥락상에는 법인세를 그만 올려야 된다. 소득세를 개편하고 법인세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근데 회복과 성장 얘기를 하면서 성장의 방점을 찍었잖아요. 그렇죠. 예, 또. 그렇다니까 그 자기가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상황에서 다시 법인세를 올린다라고 얘기하기엔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그 이제 민주당의 다음 스텝은 무엇일지가 좀 궁금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계속 이제 세금을 내린다는 얘기를 좀 더 거기에 무게 중심을 싣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점점 실질적으로 이제 직권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근데 생각해 볼 때는 그 부분에 공백이 분명 점점 더 커지고 예. 이게 반대급부로 올 것이고 예를 들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후보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되게 날카롭게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우클릭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그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지금 만들지 않으면 이제 다가올 어떻게 선거에서는 예.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그렇죠. 이런 건데 결국은 그러면은 이제 세수가 그러면은 다음 정권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뭐 만에 하나 가정을 하고 예. 이재명 정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다 세수를 깎아줬으면은 재정 적자는 또 날 것이고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제 뭐 추경도 하고 막 그래야 되면은 이거는 나라 빚으로 또 이어질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의 어떤 부담도 늘어날 것이고 여기 딜레마가 있는 건데 게다가 상속세율과 소득세는 이게 상호 보충적인 그렇죠. 거라서 예. 소득세가 높으면은 상속세율이 낮고 다른 나라를 보면은 예. 소득세가 낮으면은 상속세율이 높고 이렇게 보완적인 건데 예, OECD 보면은 예. 그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도 있어요. 뭐 캐나다, 스웨덴, 멕시코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그 상속세를 폐지하면서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케이스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도 이제 되게 큰 이슈인 거잖아요. 자본이득세 부분은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뭐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민심을 되게 예민하게 지금 경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소득세 그래서 그렇죠. 이제 예. 폐지했죠. 아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근데 이걸 또 다시 뭔가 세금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세금의 얘기를 그 감세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게 중산층이든 뭐 어디 계층이든 근데 그로부터 돌아올 반대급부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뭐 국민의힘의 입장도 있고 민주당의 입장도 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논란과 화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스탠스와는 확실히 달라졌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예. 다루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 예. 이게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에 뭐 좀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브 방송이죠. 새날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일단 음성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됩니다. 진보 정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중도 보수 정도의 우리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고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이 돼야 되고요. 예, 이재명 대표 목소리였고요.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DJ,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죠. DJ가 대중경제론 책을 썼고 한류의 토대를 만들었고 고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를 통해 대한민국 성장의 기틀을 만들어 왔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언제나 성장을 추구해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제목 뽑기 참 좋은 말이었어요.
민주당은 중도 보수 이렇게 하면은 눈이 확 뜨이잖아요. 이건 좀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좀 보시는지 기자님. 일단은 뭐 많은 여론조사에서 나왔지만 현재 중도층의 민심이 아무래도 그 결정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얘도 싫다, 쟤도 싫다 이런 좀 입장으로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하면은 뭐 기본소득 등등 포함해서 좀 급진적이다 아니면은 좀 과격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미지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행보들로 좀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좀 그 중도 보수 쪽으로 그 저런 발언을 해도 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당내 장악력이라든지 그리고 또 진보 진영이 또 한편으로는 실제 좀 구축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지금의 상황들.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라고 불렸던 예전에 민주노동당부터 그렇죠. 해서 정의당까지 있었던 정당이 좀 사실상 약간 몰락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왼쪽이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선택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라는 선택지에서 사실 어디에 선택해야 될지 조금 어떻게 보면 또 쉬워진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뒤가 걱정이 안 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그 중도 쪽으로 좀 더 그 합리적 보수 쪽에 그 유권자들에게도 좀 설득력 있는 어떤 정책들을 내보면 자신이 그 향후 어떤 선거에서의 어떤 그 기대한 바를 이루지 않을까 이런 전략들이 지금 작용하는 발언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제가 짧게 요약을 해보면은 이제 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사실 왼쪽에 비어서 그렇죠. 왼쪽 지지자들이 이탈하거나 그래야 그렇죠. 되는데 지금은 이번 대선에서는 마땅히 찍을 후보가 없는 거죠. 정의당에서도 후보를 내기도 그렇고 나올 수 있겠지만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조국혁신당에서도 지금 조국 대표가 이제 감옥에 가면서 딱히 이제 대선 주자가 뭐 누군가 나올 수 있지만은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감하게 우클릭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이 중도 보수, 진보 아닌 중도 보수라는 요 표현에 대해서 뭐 여러 당내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월권이다. 그리고 뭘 역사적이다. 이런 표현도 쓰면서 이게 좀 논쟁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로 민주당을 그러면은 중도보수 정당으로 볼 것인가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이 너무 극우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돌아오라라는 약간 이런 표현 비슷한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이 중도 보수까지 품는 정당이 되겠다라는 어떤 정치적 수사일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로 사람들이 그러면은 민주당을 중도 보수까지 포함을 할까? 그러니까 포함하는 정당으로 볼까 하는 조금 의문점이 남기는 해요. 예, 맞습니다. 저는 제가 조금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그 말씀하셨듯이 설득력을 좀 얻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어떤 포용력은 분명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포용력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보수의 이미지는 좀 안정감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이재명 대표는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얘기하다가 지금 얼마 안 돼서 성장이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니까 굉장히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불안정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반대 입장을 보여준 그 당내 정치인들에 대해서 비명계 그렇죠. 얼마든지 나는 그래도 포용할 수 있다. 이런 좀 자신감을 갖고 좀 더 그 앞서 말한 행보들을 한다면 국민들이 그 아예 전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도 전적으로 지지는 하진 않지만 한번 10번에서 이제 한 번 볼 거라면 3번, 4번 보면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좀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조금 뭐 성큼성큼 과감한 것도 있기는 하고 파편적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언론들에서는 너무 이거를 개별 사안으로 좀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어요. 뭐 이를테면 반도체법 얘기 나오면 주 52시간이 옳다 그르다 그리고 상속세법 얘기하면 상속세만 보는데 이걸 좀 전체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언론에서도 매우 그런 생각이 있다고 들어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특별법 지금 핵심은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AI 산업도 마찬가지고 AI 산업 그 만들 때 데이터 센터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공장들 뭐 팹들 이런 거를 가동시키려면 전력이 되게 전력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그동안은 다 사실 냉정히 말하면 기업에 떠넘겨진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예. 이거를 이제 정부가 좀 책임지겠다는 게 반도체 특별법인데 지금 주 52시간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파편적인 것이고요. 핵심은 이 전력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에 산업의 어떤 경쟁력이 달려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도연 슬로우 뉴스 기자와 함께 추격자들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